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대한 경쟁사의 최고 경영자 사무실에 막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는 그 회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래 모시던 직속 상사의 잘린 머리를 책상 위에 툭 올려놓는 거예요. 와, 시작부터 진짜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가리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제가 당신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승진이랑 막대한 보너스를 주시죠. 아, 진짜. 현대의 감각으로는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이코패스나 할 법한 발상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범죄 스릴러죠? 근데 고대 중동에서는 두 명의 군사 지휘관이 실제로 이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그 고대의 권력과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은 결코 단순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권력 교체기를 다룬 역사적 텍스트, 그 사무엘하 사정에 생생하게 기록된 실제 사건이거든요. 와, 실제 사건이라니 더 소름 돋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자료는요, 단순한 암살극을 넘어서 권력의 공백이 인간을 대체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군요. 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그런 극단적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내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텍스트를 해부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치열한 권력투쟁이랑 배신, 그리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엄격한 정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럼 먼저 이 끔찍한 암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 그러니까 권력의 진공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세팅해보죠. 좋습니다. 당시 사울 왕조의 진짜 실세자, 그 국가의 군사력을 쥐고 흔들던 아브넬이라는 핵심 인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암살당해서 헤브론에서 사망합니다.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아들, 당시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반응이 아주 악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손맥이 풀렸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 손맥이 풀렸다는 표현, 정말 탁월한 신체적 묘사입니다. 고대 언어에서 이 말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극도의 공포랑 절망 때문에 육체적인 통제력마저 상실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기능정지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와, 기능정지요? 네, 아브넬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기둥이 사라지니까 그 기둥에 기대서 간신히 서 있던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 왕의 무능함이 백성들 앞에, 낱낱이 드러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측근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 상황을 현대의 비즈니스 세계로 가져와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이건 마치 시장 점유율을 간신히 유지하던 아주 위태로운 기업에서 사실상 회사의 모든 굵직한 계약을 혼자 다 따오고 조직을 멱살 잡고 끌고 가던 천재적인 실세 임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완벽한 비유네요. 그렇죠. 그 밑에서 막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이름만 CEO로 걸어놓고 있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결제 서류에 펜조차 되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거죠. 맞아요. 회사 내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끝났다. 빨리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러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리더십의 완전한 부재, 즉 치명적인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 거죠. 네. 근데 바로 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점에 텍스트는 이스보셋의 군사지휘관 2명을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바로 바나와 레갑이죠. 그 문제의 두 사람이군요. 네, 이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로 출신으로 사실상 이스보셋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야 할, 경호원 같은 건가요? 그렇죠, 현대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었죠. 맞아요. 가장 믿어야 할 내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명의 기회주의자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찰나에 네, 텍스트가
아주 뜬금없는 디테일 하나를 갑자기 툭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그 슬픈 과거사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가 5살 때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유모가 그 어린아이를 안고 막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떨어뜨린 거예요. 네,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래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절게 되었다는 아주 슬프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우셨나요? 아니 지금 국가에 존망이 걸려있고 암살자들이 막 칼을 갈고 있는 이 숨막히는 스릴러의 한가운데 왜 갑자기 다리를 저는 5살짜리 조카의 안타까운 사고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걸까요? 흐름이 뚝 끊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디테일이 결코 편집 실수나 우연한 여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의도적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사울 왕조가 지금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도로 계산된 문학적이자 정치적인 장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현재 왕인 이스보셋은 두려움의 손맥이 풀려서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수아비 상태죠. 그렇다면 만약 이 무능한 왕에게 무슨 변고가 생겼을 때 왕위를 이어받아 흔들리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플랜 B, 즉 다음 후계자는 누굽니까? 아, 살아남은 직계 혈족은 무비보셋뿐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는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중동의 군주제에서 왕은 단순히 정치적 상징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전쟁터에서 막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적과 싸워야 하는 최고 사령관이어야 했죠. 근데 현재의 왕은 공포에 질려 무기력하고 유일한 후계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고요. 네, 스스로를 방어할 최소한의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가문이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내부의 포식자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고 손쉬운 먹잇감인지 와, 완벽한 먹잇감. 그 절대적인 취약성을 낱낱이 폭로하는 겁니다. 든든한 방벽이 무너진 성포 안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듣는 이들에게 확 각인시키는 완벽한 설정인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가문의 뼈저린 절망감이 막 피부로 확 와닿네요. 무능한 삼촌과 몸이 불편한 조카.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비극적이죠.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그야말로 완벽한 취약성이 확인되자 이제 내부의 기회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네, 우리의 시선은 이제 국가 권력의 가장 내밀한 공간, 다름 아닌 왕의 침실로 이동합니다. 시간적 배경 설정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아주 절묘하죠. 볕이 줄 때쯤, 즉 태양빛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삼낮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레갑과 바하나가 집에 도착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살인적인 기후를 이해하면 이 타이밍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한여름 한낮의 태양 아래서는 모든 생명체가 활동을 멈춥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당연히 중단되고 누구나 그늘을 찾아 깊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죠. 아, 시에스타 같은 거군요. 네, 당연히 왕궁의 경계태세도 가장 느슨해지고 긴장이 쫙 풀리는 시간대입니다. 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장들이 오히려 주군이 가장 평화롭고 무방비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틈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게다가 이들의 수법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해요. 막 암살자처럼 복면을 쓰고 담을 넘은 게 아니거든요. 네, 아주 당당했죠.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척, 즉 군량미나 식량을 관리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당당하게 집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겠죠? 내부자니까요. 그리고는 침상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자신들의 죽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단숨에 암살을 저지른 후 이들은 그 피 묻은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다윗 왕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으로 도망칩니다. 그 도주 경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라바 길이요? 네, 낮에 찌는 듯한 열기를 피해 휴식하던 왕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아라바 계곡을 걸어갔습니다. 험난한 곳인가요? 아라바는 사해 근처의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로
지형이 엄청 험난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사막 계곡이거든요. 와, 거기 밤에 걷는 건 진짜 미친 짓이겠는데요? 그렇죠. 그 험한 길을 잘린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반역의 성공을 맹신하고 있었는지, 아, 보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요. 네, 다윗에게서 받을 막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도 두려움보다는 탐욕스러운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목적지는 자신들이 모시던 사울 가문의 철천지 원수이자 새롭게 떠오르는 권력의 태양이었던 다윗의 진영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선 그들의 태도가 정말 가관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치면서 아주 당당하게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선언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모시던 직속 상관을, 그것도 가장 무방비하게 자고 있을 때 암살해 놓고서 경쟁사 CEO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최대 골칫거리를 해결했으니 상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그 잔혹한 살인행위를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신 것, 즉 신의 뜻이라고 거창하게 포장까지 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끔찍하고 비열한 배신행위가 다윗에게 막 쌍수 들고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이를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바나와 레갑이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철저하게 1차원적으로 오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1차원적으로요? 네, 그들은 정치를 단순한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았습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의 가시 같은 반대파를 제거해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권력과 재물로 보상받는 것이 정치의 생리다. 전형적인 악당들의 논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과거에 사울왕에게 얼마나 오랜 세월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쫓겨다녔는지를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의 혈통이 끊어진 것을 다윗이 당연히 쾌재를 부르며 기뻐할 것이라는 아주 얄팍한 계산을 한 겁니다. 진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발상이네요. 과정이 얼마나 더럽든 간에 결과적으로 너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었으니 우리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마인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이라는 리더가 가진 통치 철학과 그가 국가를 세워나가는 원칙을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거군요. 기회주의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평생을 모신 주군의 배에 칼을 꽂은 자들이 과연 새로운 주군 앞에서는 충성을 다할까요? 절대 아니죠. 언제든 배신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바나와 레갑은 공을 세운 영웅이 아니라 언제든 상황이 불리해지면 또다시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너무 위선적인 것 아닌가요? 위선적이라고요? 네, 겉으로는 범죄자 취급을 할지 몰라도 사실 이스보셋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유일한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연 사람은 다윗 본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장 껄끄러운 정적이 딱 제거되었으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겉으로는 고결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완벽한 정치적 쇼 아닙니까? 왜 굳이 그들을 벌해야 했을까요? 적당히 금일봉이나 쥐어주고 조용히 쫓아내면 될 일 아닌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이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한 국가의 위대한 건국자로 평가받는 결정적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 어떤 이유죠?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불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열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엄청 엄숙한 선언이네요. 네. 그리고 다윗은 과거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아주 유사한 판례를 꺼내듭니다. 예전에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달려와 자신이 사울의 숨통을 끊었다고 거짓으로 자랑하며 포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 기억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대가로 그 청년을 가차없이 처형해 버렸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도 다윗은 막 네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하며 크게 분노했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이 암살이나 음모, 배신과 같은 비열한 지름길을 통해 확보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정당성의 문제군요. 네, 만약 다윗이 바하나와 레갑의 행동을 칭찬하고 보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곧 나 다윗의 왕국에서는 목적만 달성한다면 살인과 배신도 용인된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됩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겠네요. 맞아요. 배신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또 다른 배신에 의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목적이 수단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도덕적 원칙을 천명해야만 했습니다. 아하. 정치적 이익보다 법치와 공의가 우선한다는 것을 온 나라에 특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던 사울의 세력에게까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다윗의 판결과 이어지는 형집행 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끔찍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논리를 폭발시키거든요. 네,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이스보셋을 의인, 즉 아무 죄 없이 무고하게 피를 흘린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는 소년들을 시켜 암살자들을 촬영하는데 그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수족, 즉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의 못가에 높이 매달아 버립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손과 발을 잘랐을까요? 잔혹성을 막 대놓고 과시하기 위한 건가요? 고대 근동의 법률 사상인 동해보복법,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아주 상징적으로 적용된 형벌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군이 무방비로 잠든 틈을 타 배를 찌르고 머리를 벤 그 불경스럽고 폭력적인 손, 그리고 살인의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그 험한 아라바 계곡을 반세 뛰어온 그 탐욕스러운 팔. 아, 범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그 신체 부위를 잘라내서 대중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연못가에 매단 것입니다. 엄청난 시각적 충격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잔혹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열릴 통일 왕국에서는 이러한 하극상과 배신, 은밀한 암살을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시각적인 국가적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도구 자체를 대중 앞에 전시함으로써 완벽한 일벌백계의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반면에 그들이 보란듯이 들고 왔던 이스보셋의 머리, 즉 패배한 적장의 머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그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아주 정중하고 명예롭게 예우를 갖추어 장사 지내줍니다. 와, 처형된 암살자들의 잘린 손발과 정중하게 묻히는 적장의 머리, 정말 극명하고도 소름 돋는 대조네요. 네, 완벽한 대비죠. 다윗이 단순히 피를 갈망하는 복수기가 아니었다는 게 딱 여기서 증명되네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묻어준 것은 권력투쟁의 한복판에서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와 선을 긋는 행동이었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건 사울 가문을 따르던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신뢰를 주는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막 다윗은 우리의 왕을 모욕하지 않는다. 그는 공정한 군주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권력의 공백기가 만들어낸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기회주의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동시에 어제의 적들에게는 관용과 예우를 베풀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리더십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도덕적 경계선을 완벽하게 사소해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자료, 정말 숨막히는 권력의 역학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한 이야기였죠. 한화의 거대한 기둥이 빠져나가자 순식간에 붕괴해버린 취약한 가문, 막 그 틈을 타 주군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기회주의자들의 탐욕, 그리고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막대한 정치적 이익 앞에서도 도덕적 원칙과 공의를 굽히지 않았던 리더의 엄격한 정의까지. 모두가 세계들을 넘은 교훈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인간의 본성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셨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결국 누가 왕좌에 앉았느냐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후대의 평가는 그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명분으로 쥐게 되었느냐는 그 과정을
훨씬 더 날카롭게 해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완전히 새로운, 조금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는 방금 다윗의 엄격한 판결이 도덕적 원칙을 사수하기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도를 살짝 비틀어 볼까요? 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력으로 제압하기에는 북쪽 지파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죠. 그런데 때마침 암살자들이 적의 수장을 알아서 제거해 주었습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말이죠. 맞아요. 다윗은 이 암살자들을 공개적이고 잔혹하게 처형하고 이스보셋을 예우하여 묻어줌으로써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다윗의 이 극단적인 분노와 정의로운 심판은 정말 순도 100%의 도덕적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국 전체의 충성심을 흡수해버린 고대 역사상 가장 천재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쇼였을까요?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질문이네요. 도덕적 완벽주의자 다윗 아니면 냉혹한 정치 천재 다윗. 여러분은 어느 쪽의 해석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가 계속되기 응원하며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확장해줄 더 깊고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